비행기 멈췄어요.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정묘 병자호란 이후에 명나라와 청나라가 왕조가 교체되는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잠깐 복습을 하고 마저 이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임진왜란 이후에 왕위에 올랐던 광해군과 그리고 집권했었던 붕당인 북인의 경우에는 임진왜란 이후에 폐허가 된 나라를 복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후군과의 전쟁에서 조선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조선은 명나라를 도와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죠? 하지만은 임진왜란한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돕지 않을 수는 없었는데 또 명나라를 도와줬다간 후금을 적으로 돌릴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광해군의 한 선택은 바로 무엇이었다? 중립외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랬더니 서인들이 이 중립외교가 명나라에 대한 배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인조 반정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광해군이 쫓겨나고 북인이 제거되고 인조가 왕위에 오르고 서인들이 집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친명배금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그것이 후금을 자극하게 되면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정묘호란의 경우에는 후금의 홍타이지가 조선을 침략해 오게 되었는데요. 이때는 아직까지 명나라하고의 전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서 조선과 형제의 명약을 맺고 후금의 군대가 철수를 했어요. 하지만 이후에 후금이 나라의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조선에게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자, 이때 조선 내부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의 의견이 나뉘었지만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서인과 왕인 인조의 경우에는 명에 대한 배신이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광해군을 쫓아냈기 때문에 이러한 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홍타이지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조선에 침략해 오게 되었으니 이게 병자호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임조는 남한산성에 피신을 해서 버텼습니다만은 결국 서만의 식량이 떨어지고 추위에 지친 인조의 경우에는 삼전도에 찾아가서 홍타이지에게 신하로서 삼배구 고두례라고 하는 항복의 예를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병자호란의 결과 조선의 경우에는 명나라와의 관계가 끊기고 이후에 청나라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자, 그 이후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조선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었고요. 그리고 명나라와의 관계가 끊기게 되고 청나라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었지만 북벌론 같은 것들을 추진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북벌의 경우에는 진짜로 청나라랑 싸우기 위해서였다라기보다는 효종 때 왕권을 안정시키고 국내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한편 조선의 경우에는 청나라를 진정한 중화 문명으로 세계의 중심으로 인정하지 않았어. 그지? 그러면서 명나라가 사라진 상황에서 조선이 중화 문명의 유일한 후계자다라고 생각하는 조선 중화주의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또한 조선은 두 차례 전쟁을 거치면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개혁 정책들을 실시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또한 세금 제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었고 전쟁을 거치면서 세금들 예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거둘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농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영정법, 대동법, 균형법과 같은 새로운 세금 제도들이 양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시행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한 신분제도, 이것도 수업했지? 네, 수업했죠. 그죠? 자, 또한 신분제도 또한 변하게 되는데 전쟁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노비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게 되면서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는 양천제는 무너지게 되고 양반과 상민으로 나누는 반상제가 현실적인 신분제도로 자리 잡게 되는데 양난 이후에 양반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는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양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점차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이런 얘기 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맞나요? 네, 이번 시간에 마저 이어서 명청의 교체 과정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명나라의 경우에는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무리하게 도와줬다가 명예 국력이 크게 약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이후에는 후금, 이후에 청나라와의 침입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많은 전쟁에 따른 재정의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겹치게 되면서 통치 질서는 크게 혼란에 빠지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명나라는 내부적으로도 환관과 사대부들 사이의 정쟁, 정치적인 다툼 같은 것들이 심각해지게 되면서 정치적으로도 혼란한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결국 나라의 재정이 부족했던 명나라는 농민 백성들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거두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라가 혼란하고 정치가 혼란하고 사회가 혼란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둘 때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농민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견디나 못한 명나라의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자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끈 농민 반란군이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명나라는 멸망하게 되고요. 이후에 만리장성을 지키고 있었던 명나라의 장수 오삼계라고 하는 사람이 청나라에 항복을 하게 되어 이후에 청나라는 만리장성을 넘어서 이자성을 몰아내고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새로운 수도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명청의 교체가 이루어지게 돼요. 요렇게만 이야기하면은 요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지도를 그려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간단하게 지도를 그려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에 여기 지금 지도 그린 거 다 나오나요? 나와요? 네. 나오는 거지?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요,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병자호란을 통해서 조선에게 항복을 받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간에 끼어들거나 방해할 염려가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명나라를 공략하는 일에 청나라의 경우에는 온 힘을 다할 수 있게 되었다.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후에 청나라는 명나라를 공격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당시 이 청나라의 침략을 막아내고 있었던 명나라의 장군은 잠깐만. 지도를 그리고 내가 지금 멘탈이 나가서 자, 미안해요. 지도를 살짝 잘못 그렸네요. 자, 만리장성을 야오뚱반도 너머로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데 위로까지 그렸네요. 자, 아무튼 조선에게 항복을 받아냈던 청나라는 마음 편히 명나라를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 이러한 청나라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던 명나라 장군의 이름이 누구였냐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오삼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만리장성에는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통과할 수 있는 관문들이 있는데 그 관문들 가운데 가장 이 동쪽 끝에 있는, 그래서 바다와 만나는 지점에 있는 이 동쪽 끝에 있는 관문의 이름이 산해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산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있는 관문이다라고 해서 만리장성 동쪽 끝에 있는 관문의 이름이 산해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청나라는 산해관을 통해서 명나라로 진출하려고 했고, 그래서 명나라의 장수 오삼계라고 하는 사람이 산해관에서 청나라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네. 자, 명나라의 수도 베이징이었죠. 그죠? 그래서 한참 지금 산해관에서 청나라하고 명나라 사이에 밀고 밀리는 이런 어떤 공방전이 오가고 있을 때 뭐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자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끈 농민 반란군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이 농민 반란군이 베이징으로 쳐들어가서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베이징을 점령을 하고 명나라를 멸망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상황 이해가 돼요? 네. 청나라가 공격을 하고 있었고 오삼계가 산해관에서 청나라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동안 이자성이 이끄는 농민 반란군이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명나라는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오삼계는 판단을 합니다. 나는 어느 쪽에 붙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같은 한족 입장에서는 이자성 속에 붙어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막상 이 이자성의 농민 반란군이 베이징을 점령하고 어떤 행동을
행동을 하는가 봤더니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농민들의 분노가 그대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베이징 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무자비한 약탈과 방화 이런 것들을 일삼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삼계에 대해서도 이자성이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자성의 경우에는 아니지, 오삼계의 경우에는 이쪽 편에 붙는 것보다는 어느 쪽에 붙는 게 낫겠다? 청나라 편에 붙는 게 낫겠다라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삼계의 경우에는 이자성이 아니라 청나라에게 항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청나라의 국력이 아무리 강하고 명나라의 군사력이 아무리 약했다 하더라도 만리장성을 넘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만리장성은 밖에서 열린 게 아니라 어디서 열렸던 거예요? 안쪽에서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삼계의 항복으로 만리장성을 통과하게 된 청나라는 이후에 그대로 베이징까지 점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오삼계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면서 청나라가 베이징을 점령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명청의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지도를 그려가고 번호까지 붙여가면서 열심히 필기를 해가면서 설명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죠? 잘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이겠지, 그지? 시험에 나왔을까요? 네. 잘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명청의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과정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넘어갈까요? 이해되셨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후에 청나라의 경우에는 팔기병과 투항한 한인, 몽골인 부대를 이용을 해서 중원을 장악해 나가게 됩니다. 자, 팔기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청나라의 중앙군을 일컬어 팔기병 또는 팔기군이라고 이야기를 해. 왜 이름이 팔기군이고 팔기병이냐? 자, 교과서에서는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누르하치가 조직한 청나라의 군대로 여진의 시족사에서 유래한 군사적 단위이자 행정 과세의 단위이고 평상시에는 민간인이다가 전쟁이 터지면 군인으로 변하는 조직이다 라는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앞서 배웠던 맹한 모극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여진족들은 여러 개의 부족들로 나뉘어져 있었잖아. 그리고 누르하치가 그 여진 부족들을 하나로 통합하게 되면서 8개의 군사적 단위로 여진족 부족들을 재조직을 한 겁니다. 8개의 단위로 나누어서 팔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8개로 나뉘어진 군사적 단위들의 경우에는요, 서로 다른 색깔의 갑옷과 깃발로 그들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팔기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여진족들의 경우에는 평상시에 8개, 8기의 단위로 생활을 하다가 전쟁이 터지면 그의 곧장 군사적인 단위로 바뀌면서 다른 국가나 민족과 전쟁을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였던 군대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팔기군, 팔기병 보면은 청나라의 중앙군대구나 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청나라의 경우에는 그들의 핵심적인 군사 조직인 팔기병과 더불어서 오삼계처럼 청나라에게 투항했던 한족 군인들, 또 그 이전에 자신들에게 항복을 해왔던 몽골인 병사들, 이런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베이징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중국 전체를 장악하는 데 성공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하지만 원래 중국에 살고 있었던 한족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만주족의 지배를 마음 편히 받아들였을까?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왜? 한족들의 경우에는 만주족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랑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중원 지역을 청나라가 장악하고 지배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거기에 살고 있었던 한족들은 여전히 청의 지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중국 각지에서 반청 운동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자, 이 시기에 일어났었던 대표적인 반청 운동으로는 어떤 것들을 꼽아볼 수가 있느냐? 청나라의 4번째 황제였던 강희제 때 일어났던 3번의 난이라든지 타이완의 정씨 세력 같은 이들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의 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5삼계 된 명나라 출신의 투항 세력이 받은 통치 지역을 일컬어 3번이라고 하고 주로 강남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써놨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중국에 살고 있었던 한족들 반청 의식이 강했고, 그래서 청나라 만주족의 지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그런 반청 의식은 어느 지역에서 강했느냐?
강남 지역에서 훨씬 더 강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강남 지역의 한족들이 청의 지배를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거세게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는 어떠한 방법을 썼느냐? 자기들에게 항복했던 오삼계 같은 한인들을 내세워서 한족 출신의 관리들을 내세워서 그 지역을 대신 통치하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만주족이 직접 지배하는 것보다는 한족을 내세워서 통치하면은 강남 지역의 한족들의 반발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게 해서 청나라가 강남 지역의 통치를 맡겼던 사람이 몇 명 있었던 거예요? 3명 있었던 거예요. 오삼계, 상가희, 경정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각기 받았던 강남의 통치 지역을 번이라고 불렀고 그 번의 개수가 몇 개였기 때문에 3개였기 때문에 이 지역을 3번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한족들을 내세워서 강남 지역을 대신 통치하도록 하는 이러한 상황. 이거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었을까? 아니면은 나라를 세운 초반에 임시적으로 시행한 모습이었을까? 그렇죠. 어디까지는 아직까지 국가의 통치 질서가 완벽하게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취한 조치였다라는 것이죠. 청나라가 점차 중국에 대한 지배를 안정시켜 가게 되면서 중앙 집권화가 점차 이루어지게 되면서 3번 같은 것들이 필요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후에 3번을 없애려고 하자 3번을 다스리고 있었던 오삼계, 상가희, 경정충 같은 이런 사람들이 줬다 뺏는 게 어딨어? 라고 하면서 청나라의 지배를 거부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3번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청나라가 중국을 장악했던 초기에 일어난 가장 큰 규모의 반청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강희제 때 제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타이완의 정씨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정성공을 중심으로 일어났었던 반청운동인데요. 정성공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사람의 아버지의 경우에는요. 여기 강남 지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밀무역을 하던 밀무역 상인이었어요. 밀무역 상인이라고 해서 배 한 척 가지고 몰래 장사했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수만 명의 부하 직원과 수백 척의 배를 가지고 있는 아주 큰 규모의 밀무역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명나라가 멸망을 하고 요 얘기 아까 먹구나. 밀무역 상인이었고요. 그래서 그의 아들 정성공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성공의 아버지는 명나라 사람이었는데 어머니는 일본인이었던 거지. 둘 사이에서 밀무역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태어난 자식이 바로 정성공이라는 사람이었고 정성공의 아버지는 정성공을 여기 난징으로 데려와서 나중에 과거 시험 보게 하려고 공부를 시키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던 와중에 지금 청나라에 의해서 명나라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정성공의 경우에는 아버지로부터 수많은 배와 부하 직원들을 물려받고 그를 이용을 해서 반청운동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하와 배들을 이용을 해서 한때 난징을 공격할 만큼 굉장히 큰 세력을 발휘하긴 했습니다만은 이후에 청나라의 반격을 받고 쫓기는 입장이 되는데요. 어디로 도망가느냐? 타이완으로 도망갑니다. 왜? 여기가 바다여서. 그렇죠. 청나라 만주족의 경우에는 기마민족이잖아.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 그지? 그래서 바다에서 싸우는 것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바다 건너 타이완에다가 반청운동의 기지를 마련했던 것이죠. 2학기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당시 타이완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타이완에 들어가서 네덜란드인들을 쫓아내고 여기를 반청운동의 기지로 삼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가면은 아직도 이 정성공 같은 사람의 동상이 서 있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약간 독립운동의 상징 같은 이런 인물로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해요. 자, 그러고 이후에 정성공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이 그것을 물려받아서 타이완을 중심으로 계속 반청운동을 이어나갑니다만은 이 역시 강희제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요. 이 정성공 세력의 저항을 끝으로 더 이상 명나라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반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명나라 최후의 저항 세력들마저도 이 강희제 때 진압이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이해가 됐나요? 네, 그래서 청초의 최대의 반청운동이 3번의 난과 최후의 반청운동이었던 타이완의 정씨 세력을 제압하게 되면서 강희제 때 가게 되면서 청나라는 비로소 중국 전체에 걸친 지배권을 확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자, 이때부터 청나라의 전성기가 시작이 됩니다. 황제 중심의 통치 체제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무엇일까요? 왕건강. 그렇죠. 왕권 강화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려면은 황제 중심의 지배 체제가 성공하기 위한 제1의 조건이 무엇일까? 그거는 황제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황제가 어때야 될까? 똑똑하고 유능해야지, 그지? 황제가 유능한 게 황제 지배 체제 성공의 가장 제1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강희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러한 조건에 딱 맞아떨어졌던 사람이고요. 강희제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그의 손자까지도 이어지면서 3대에 걸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유능한 황제가 3명이나 연속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나라는 이 시기에 대단한 번영과 발전을 이루게 돼요. 뭐 여담입니다만은 강희제 같은 경우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사기캐 같은 인물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부도 굉장히 잘했을 뿐만 아니라 전투도 싸움도 대단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 어떤 기마민족, 만주족의 황제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신하들을 모아놓고 사자랑 1대1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자 사냥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용맹한 황제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군사적인 재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반청 세력들을 진압을 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능력도 대단히 뛰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비록 만주족이지만 앞으로 중원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에 중원 지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강희제의 명에 의해서 어떤 문화 발전의 정책 이런 것들이 또 강력하게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서 황제의 명에 의해서 한자 사전, 자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강희자전이라고 해서 지금도 한문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꼭 한 권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한자 사전, 그런 것들이 강희제 때 편찬이 되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담입니다만은 글씨도 되게 잘 썼대요. 글씨도 기가 막히게 잘 썼다고 해요. 강희제가 황제였을 때 중국에 있는 유명한 절 가운데 하나가 불이탑니다. 중국에 있는 절들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에게 제일 유명한 절 뭐게? 여기 있는 사람 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굉장히 오래된 불국사 우리나라 절이고, 중국에 있는 절들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유명한 절, 되게 오래된 절이야. 영화에도 종종 나와. 소림사. 맞아요. 소림사. 기원 후 5세기경에 세워졌던 소림사, 1000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절이죠. 이 소림사의 정문이 강희제 때 불에 탑니다. 그래서 소림사가 정문을 다시 짓는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 불에 타고 다시 짓게 되었을 때, 거기다가 이제 간판을 다시 걸어야 되잖아, 그지? 요런 거를 할 때는 보통 어떤 사람들한테 간판 글씨를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보통은 그렇죠. 아주 그 시대에서 가장 글씨를 잘 쓰는 사람, 명필에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의 글씨를 쓰는 것이 의미가 있는 사람, 예를 들자면 황제, 이런 사람들한테 글씨를 받는 게 보통의 이제 관례라고 하죠.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는 광화문에 붙어 있었던 광화문이라고 하는 현판의 글씨는 박정희 대통령이 썼던 글씨이기도 하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물의 간판을 다시 글씨를 써가지고 달 때는 최고의 명필이나 아니면은 아주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소림사의 정문이 불탔어요. 그리고 소림사의 간판을 다시 달아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소림사의 스님들은 생각을 했어요. 누구에게 이 글씨를 부탁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강희제가 글씨를 잘 쓴다는 소식을 듣고 강희제한테 소림사의 간판의 글씨를 맡기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일개 스님들이 고작 일개 스님들이 황제를 찾아와가지고 우리 절에 간판 글씨 써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림사의 스님들이 꾀를 냈다라고 해요. 강희제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길목에다가 소림사의 스님들 가운데 글씨를 써주세요. 제일 못 쓰는 스님들만 뽑아가지고 그 옆에서 글씨 쓰기 연습을 시킨 겁니다. 예상대로 강희제가 말을 타고 그 옆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옆에 보니까 웬 스님들이 글씨 연습을 하고 있네? 가만 들여다보니까 글씨를 더럽게 못 쓰는 거야. 보다가 답답해가지고 말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야, 이 비켜봐, 글씨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림사 이렇게 딱 글씨를 썼대요. 그러자 스님들이 와 하더니 그걸 그대로 갖다가 현판에 걸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림사에 가면은 강희제가 쓴 글씨가 현판으로 걸려 있다라고 해요.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질 정도로 싸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글씨를 잘 썼던 인물이 바로 강희제라는 사람이었고 대단히 능력이 뛰어난 황제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자,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이 황제의 자리에 올라요. 바로 옹정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아버지만큼 싸움을 잘하지는 않았지만은 학문적인 능력만큼은 아버지보다 훨씬 더 뛰어난, 머리가 훨씬 더 좋았던 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옹정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느냐, 뭐 요런 거를 시행을 했대요. 주접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지방관들한테 네가 받은 지방을 어떻게 통치를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써서 황제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옹정제의 경우에는 하루에 4시간씩 자가면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지방관들의 보고서를 전부 다 읽어봤대요. 그리고 그냥 읽어본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 펜으로 밑줄 친 다음에 요 부분은 잘했어. 요 부분은 못했어. 요 부분은 다음번에 이렇게 하도록 해. 댓글을 달아가지고 다시 지방관들한테 돌려보내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다 보니 지방관들이 일을 대충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죠, 그죠? 황제가 보고서 직접 읽고 빨간 펜으로 댓글까지 달아서 돌려주는데, 그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자, 이 옹정제가 했었던 여러 가지 업적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업적으로 꼽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대의강미록의 편찬이에요. 옹정제는 이 대의강미록을 편찬함으로써 만주족의 중원 지배를 합리화합니다. 요게 무슨 소리냐? 이 부분도 재밌어요. 나만 재밌을 수도 있는데, 자, 옹정제 때 한족 학자였던 증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청운동을 꾸미다가 발각이 되어서 체포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아까 옹정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방관들한테 다 보고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고서 읽다 보니까 증정이라는 놈이 모반 사건을 일으키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서를 읽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거기다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네가 처벌하지 말고 나에게 직접 데려오도록 하라 라고 댓글을 달아서 돌려보냈어요. 자, 그래서 증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옹정제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옹정제가 물어봤죠. 너 왜 반청운동 하려고 했느냐? 라고 물어보자 증정이 뭐라고 답을 했느냐? 오랑캐가 중원을 지배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나는 반청운동을 꾀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옹정제가 다시 한번 물어봐요. 너는 왜 오랑캐가 중원을 지배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오랑캐는 무엇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증정이 중원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한족이고 중원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오랑캐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해요. 따라서 중원 밖에서 태어난 민족이 중원을 지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옹정제가 뭐라고 답을 하느냐? 너는 틀렸다. 지금 오랑캐냐가 아니냐를 중원에서 태어났느냐 태어나지 않았느냐로 구분하고 있는데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군자와 소인은 대의를 아느냐 모르냐에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중원 밖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중원의 문화를 학습하고 이어받고 대의를 천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원을 지배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식으로 증정에게 대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증정이 오랑캐가 중원을 지배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자 옹정제 굉장히 똑똑한 황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한 거예요. 우리가 비록 만주족이지만은 우리가 중원을 지배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정을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증정으로부터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받아내요. 그리고 그 대화를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읽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나와 증정이 나눈 대화를 책으로 남겨라 라고 하니 그 책의 제목이 바로 대의강미록이라고 하는 책이었던 것이에요. 대의, 큰 뜻을 각미, 뒤늦게 깨달은 록, 기록이라는 책이 바로 대의강미록이라고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옹정제가 증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만주족이 중원을 지배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 이 대의강미록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고 그 책을 널리 읽게 함으로써 만주족이 중원을 지배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옹정제의 경우에는 이 한족들에 대한 반청의식을 제압하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황제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볼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네. 이 역시 명나라가 지금까지 주도하고 있었던 화해론에 대한 문제의식의 제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래도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넣어놨어요. 청나라는 어떻게 해서 중원에 대한 지배를 안정시킬 수 있었느냐? 핵심은 사실 한족 신사들, 다시 말해서 원래 중국에 살고 있었던 피지배층이 아니라 지배층들이 머릿속에 강한 반청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 한족 신사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청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났었거든요. 따라서 청나라가 중원 지역을 안정하게 오랫동안 지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한족 신사들을 청나라 지배 안에 끌어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청나라는 한족 신사들을 자신의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달래고 때로는 강경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자, 한족 신사들을 달래기 위해서 어떠한 회유책을 사용했느냐? 첫 번째, 한족 신사들의 기존 특권을 그대로 다 인정해요. 너네 명나라 사회의 지배층이었어? 그럼 청나라 사회에서도 그대로 지배층해 라고 하면서 명나라 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을 청나라에서도 그대로 다 인정을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과거제를 계속해서 실시를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요. 성리학도 그 사람들이 공부하고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성리학이라고 하는 사상과 학문도 그대로 인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한병용책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요. 요거는 뭐냐면은 관리를 선발할 때 만주족과 한족을 같은 비율로 선발하는 정책을 일컬어 만한병용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리를 10명 뽑으면 한족 관리 5명, 만주족 관리 5명을 뽑았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시죠? 물론 인구 비율을 보자면 만주족보다 한족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율로 뽑는 거 한족들에게는 차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자면 몽골족들의 경우에는 아예 한족들한테 관직의 진출을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원래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는 일이 쉽나요? 원래부터 어려워요. 그죠? 따라서 이런 만한병용책 같은 것들의 경우에는 한족 신사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하지만 이렇게 마냥 잘해주기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어쨌든 청나라, 만주족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지배자임을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우리 앞서서 이런 내용 배웠죠. 그죠? 한족과 유목민족 사이에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었어. 그지? 그래서 그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과거 북위, 선비족이 세운 북위 같은 나라의 경우에 누가 누구한테 맞춰줬어요? 선비족이 한족들에게 맞춰주는 호한융합정책,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실시했죠. 그죠? 자, 하지만 만주족들의 경우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 우리가 정복자인데 왜 걔네들한테 맞춰줘야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쓴 거예요? 한족들로 하여금 만주족 문화에 맞추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변발령이에요. 변발, 들어봤나요? 네, 우리 청나라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중국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이런 머리 스타일 한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죠. 그죠? 변발령이란 모든 남성들에게 이 만주족 헤어스타일 변발을 할 것을 내린 명령이 바로 변발령입니다. 하고 싶나요? 아니요. 하기 싫지, 그지? 누가 보더라 하기 싫죠. 자, 하지만 죽을래? 변발할래? 죽느니 그래도 변발하겠죠. 그죠? 나 혼자 하면 창피할 수 있으면 다 같이 하면 좀 덜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변발령을 시행을 하고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청나라 스타일의 머리를 하고 청나라 스타일의 옷을 입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문화적 차이에 따른 민족적인 갈등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문자의 옥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정치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화의 사상을 엄격하게 금지하기도 합니다. 자, 문자의 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문서에 적혀있는 문자나 내용을 문자 삼아서 관련자를 처벌하는 정치적 사건들을 일컬어 문자의 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청나라 때에는요, 청나라와 만주족을 오랑캐로 비하하는 글이나 문자를 쓴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책이 발견되거나 그 글이 발견되었을 때 이 글을 쓴 사람,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벌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감히 입 밖으로, 감히 글로써 반청의식, 화의사상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지하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조치들과 더불어서 옹정제의 대의 강미록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만주족이 중원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청나라는 중원 지역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되셨죠? 자, 그래서 강희제 때 반청운동을 제압을 하고 옹정제 때 화의사상을 엄격하게 금지하면서 만주족이 중원 지배를 합리화하였다. 그럼으로써 중원에 대한 중국의 지배, 청나라가 중원에 대한 지배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국가의 통치 질서가 안정이 되자 그의 아들이었던 걸륭제의 경우에는 안정된 국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정복 활동을 벌입니다. 걸륭제의 경우에는요, 옹정제처럼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군사적인 재능은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10전 노인이라고 불렀거든. 무슨 뜻이냐면은 10번 전쟁에서 다 이긴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이게 이긴 건가? 이게 전쟁인가? 라고 치기 조금 애매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걸륭제 때 청나라는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중국이라고 알고 있는 그 넓은 땅, 티베트, 신장, 몽골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잠깐만 앞으로 갈게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명나라의 영토 대략 한 요 정도였죠. 그런데 이제 강희제 거쳐서 걸륭제 때쯤 가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영토, 오늘날에 가까운 중국의 국경선을 확정 짓는 이러한 어떤 업적을 남긴 사람이 걸륭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유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가 강희, 옹정, 걸륭을 거쳐서 3명이나 연속으로 등장하게 됨으로써 청나라의 경우에는 17세기 중반에서부터 18세기 중반까지 3대에 걸친 지속적인 번영과 발전의 시기를 누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청나라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강대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어떠한 문화적 교류가 있었는지 마저 살펴보면서 이번 시험 범위에 대한 정리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 내용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